생태계 환경 단원이 몇 쪽이냐? 120쪽? 네, 120쪽? 121쪽이네요. 120쪽, 121쪽. 전에 아마 설명을, 그죠? 설명을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까지 설명을 했었다? 그래도 서정이가 지난주 수업을 들었을 거야. 준혁아,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을 내가 설명했니? 못 들은 것 같아. 오케이. 그럼 안 했나 보다. 자, 생태계와 환경. 일단 생태계 개념.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 접근했던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생태계 개념. 생물군집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공간 아니겠죠. 생물군집과 무기환경 요소. 그죠? 무기환경 요소라고 하는 것들이 영향을 서로 주겠죠. 무기환경 요소라고 하는 건 생물적인 건 아닌 거야. 빛이 어느 정도 제공이 되고 또 빛의 세기가 어떻게 제공되고 빛의 파장이 어떻게 제공되고 근데 식물이 살려면 온화한 온도도 필요할 거고 또 물도 필요할 거고 그런 이 무기환경 요소와 뭐가 생물 군집이 서로 상호작용을 주거니 받거니 또 여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서로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는 생태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정된 생태계라고 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종이 다양해야 그죠? 먹고 먹히는 관계가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내가 이걸 못 먹어. 이 먹잇감이 이제 멸종이 돼버렸어. 근데 얘밖에 못 먹는 상태야. 그럼 얘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생태계가 무너지겠죠. 네, 그러지 않으려면 먹이금을 그죠? 먹을 것들이 다양한 것이 생태계가 유지가 잘 되더라. 그걸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배울 이 생태계와 환경 단원은 무엇을 배우는 거냐면 그렇다면 그 환경 요소가 무기환경 요소 중에 빛에서도 빛의 세기가 오케이? 빛에서도 빛의 파장이 오케이? 또는 뭐 온도가 어떻게 생물에게 영향을 줘서 그 생물들 중에서도 식물이 어떻게 적응을 했는지 그치? 온도가 어떻게 동물에게 영향을 줘서 그 동물들이 어떻게 적응을 했는지 그치? 이런 적응적 측면으로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배울 거야. 그래서 무기환경 요소에 빛도 있을 거고 온도도 있을 거고 물도 있을 거고 그죠? 습도도 있을 거고 그죠? 토양도 있을 거고 그것들의 무기환경 요소들이 고루고루 어떤 식의 영향을 서로 주고 있는 상황인 건지를 이제 보는 형태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개념이 작용이 있고 반작용이 있고 상호작용이 있어요. 물리를 공부하신 분들은 뭐 작용, 반작용의 법칙 뭐 이런 거 배울 거야. 물리에서 얘기하는 그 작용이랑 키워드랑 생물에서 얘기하는 그 작용이랑 키워드가 개념이 약간 다르겠죠. 그래서 개념은 개념대로 받아들여 두시면 돼요. 그래서 작용이라고 하는 건 무기환경 요소가 생물적인 요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걸 작용이라 합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빛이 약한 것보다 빛이 세면 셀수록 특정 식물이 생육이 잘 되더라. 뭐 복숭아 같은 경우도 요즘 그 복숭아가 굉장히 그죠? 여름 복숭아를 잘 드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털 알러지가 있어요. 복숭아 그 바깥에 깔깔깔깔한 털. 그것만 알러지가 있고 그래서 내가 깎지는 못해. 고무장갑을 끼고 깎거나 그래서 안 깎고 먹는다고 막 하니까 깎아줘요. 그래서 이제 먹는 건 잘 먹어. 털이 없으면 물에 씻혀가고 한 번 더 깎아주면 그래서 좋더라고. 나름 작용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외적인 환경 요소들이 생물에게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복숭아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복숭아는 굉장히 햇빛이 세고 그래야 당도가 높아진대요. 오케이? 그래서 작용, 햇빛이 세면 세수록 복숭아 작황이 좋더라. 이것도 다 작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작용이라는 증거에 해당하겠죠. 작용이 있다면 당연히 뭐도 있을 거야? 반작용도 있을 거야. 반작용은 생물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무엇이 무기환경 요소가 영향을 받는 거야. 오케이?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뭐 계곡 같은 데를 놀을 잘 가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요즘 계곡보다 그냥 이제 물놀이 하는 장소들이 워낙 많이 생겨서 여수로도 가고 뭐 나주로도 가고 중무로도 가고 많이 가잖아요. 이제 근데 반작용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옛날 사람들은 워터파크 가기 전에 그냥 자연 천혜 워터파크가 계곡이죠. 계곡이 이제 갑자기 늘어난 물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요소가 많다 보니까 이제 많이 선호하는 편은 아니긴 하지만 근데 계곡도 왜 많이 좋아하는 거냐면 이제 물 막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뭐 이렇게 물 있어. 그죠? 가봐서 알 거잖아. 그러니까 물에 있다 보면 또 추워져. 겁나 뒤지게 많이 놀다 보면. 그지? 하고 이제 막 바위 같은 데 찾아 기어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그 바위 위에 딱 이렇게, 그지? 나무들이 많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서 천연 그늘을 만들어주잖아. 그러니까 울창하게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는 얘네들은 어디 아스팔트 도로들보다 훨씬 더 이제 온도가 낮죠. 거기 온도가. 그늘 때문에. 그렇게 숲이 많이 우거지면 우거질수록
그 밑에 숲 밑에 그늘이 생기더라.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더라라고 하는 것들은 온도에 이제 결과적으로 영향을 준 거라. 이게 반작용. 생물에 의해서 영향을 준 게 반작용. 그리고 상호작용이라는 건 생물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야. 생물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 여러 종류가 있을 거야, 여기서. 그것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보고, 오늘은 빛의 세기에 의해서, 빛의 파장에 의해서 생물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에 의한 것까지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이 내용은 생명과학 원 내용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생명과학 원이 이 단원을 꽤 오랫동안 계속 고수해서 유지를 하고 있었고, 따라서 이제 만들어진 추가 데이터의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신 문제 고1 정도 수준에서 고1 딱 그 기본 개념 수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주어진 자료를 해석해낼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고난이도 정도의 수준으로 자료를 많이 만나보고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좀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그렇다면 자, 일단 생물 군집을 다시 역할에 따라서 뭐로 나눌 수 있어요? 생물 군집 요소들. 야, 또 너무 확 들어갔나? 얘들아, 군집은 알지? 군집은. 군집보다 작은 개념이 뭐야? 개체군. 네, 개체군. 오, 개체군보다 작은 개념은 개체. 그죠? 신났어요.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읽어줘서 감사해요. 개체군, 군집. 그리고 자, 개체군이라는 건 일정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내에 살고 있는 같은 종으로 이루어진 집단이죠. 같은 종으로 이루어진 구성된 집단. 이게 이제 개체군이면, 군집은 또 똑같이 일정 지역에 살고 있는, 자, 같은 종이, 예를 들어 사자 개체군도 있을 거고, 호랑이 개체군도 있을 거고, 토끼 개체군도 있겠죠. 그럼 개체군들의 모임이야. 여기는 토끼도 있고, 사자도 있고, 뭐 호랑이도 있고, 기린도 있고, 이렇게. 이 일정 사바나라고 하는 열대촌 그 지역 전체에 여러 개체군들의 모임. 그죠? 그래서 군집은 여러 개체군들의 모임. 그지? 개체군들의 집단. 줄여서, 줄임말이 군집. 이렇게 되겠죠. 군집. 그리고 그 군집 요소들이, 자, 생물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졌을 거니까 생물군집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그 생물군집들을 역할로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생산자, 그죠? 스스로 독립영양생물, 독립적으로 양분 합성이 가능한 생산자, 그죠? 그 다음 생산자가 할 때는 또 있겠어? 소비자도 있겠지? 소비자? 그럼 만들어진 유기양분들을 분해해서 세포하면서 살고 있는, 그죠?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최종 소비자, 그죠? 그리고 이 소비자든 생산자든, 전에도 얘기했겠지만 제가 선생님이 이제 이 썩을로만 이런 표현을 요즘 많이 안 씁니다. 요즘 이렇게 타분들이 워낙 말을 몇 명 빼고는 너무 말을 잘 들어서 이런 썩을로만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 자, 썩는다는 표현은 이렇게 자연으로 잘 돌아가야 된다는 표현이야. 오케이? 썩게 도와주는 아이들이 있었죠. 누구? 분해자. 그죠? 잘 써가야 돼, 우리는. 아무튼. 자, 분해자는 이제 유기물을 무기물로 만들어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역할들을 수행해주는 아이들. 뭐 있어? 생물들로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세균이나, 그지? 또는 뭐 곰팡이나, 그죠? 세균이나, 곰팡이나, 버섯 종류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 푹 물어보니까.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다가 보면 생산자는 이제 독립영양생물인데 생산자에서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플랑크톤. 근데 이 플랑크톤이, 자, 뭐야? 식물성 플랑크톤이 있고 동물성 플랑크톤이 있어. 정확하게 말하면 식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 식물성 플랑크톤이 생산자예요. 오케이? 물속에 존재하는 해조류, 미어, 뭐 다시마 이런 아이들이 스스로 CO2를 광합성 해가지고 양분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식물성 플랑크톤들이면, 그러니까 물속에 존재하는 이제 이런 부유 물질들을 먹고 사는 뭐 해저 아주 미세한 새우들, 조그만한 새우들이랄지 이런 것들,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동물성 플랑크톤이라고 해.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나눈다라고 한다면 문제에서 뭔가 애매모호하면 조금 요청을 써서 판단하셔야 될 거고, 문맥상의 의미로 판단하실 필요도 있어. 네, 식물이든 동물이든 다 뭉떡거려서 그냥 뭐 생산자의 대표로 플랑크톤이라고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어떤 문제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OX를 가르게끔 하기 위해서 디테일한 판단을 해야 할 수도 있더라. 그래서 식물성과 동물성을 명확하게 말하면 좀 다르더라 라고 하는 걸 알려드립니다. 동물성은 소비자예요. 식물성 플랑크톤은 생산자고.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개체군들 여러 개가 모여있는, 그렇게 역할로는 이제 소비자, 뭐 생산자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각각. 근데 이제 역할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는
여러 생물종이 포함되어 있겠죠. 세균도 세균의 품종이 여러 개가 있을 거고, 곰팡이도 곰팡이 품종이 여러 개가 있을 거고, 버섯도 버섯 품종이 여러 개가 있을 건데, 걔네들이 해준 역할을 뭉떡거려서 그냥 분해자로 한꺼번에 싸잡아서 얘기한 것 뿐이고, 그죠? 그러면 이제 역할적으로만 나누는 거지, 이게 하나의 개체군은 아니라는 걸. 여러 개체군들이 모여있는 형태들이야. 역할로만 내가 모아둔 것 뿐이야. 여러 개체군들이 모여있어. 자, 그러면 상호작용 뭐냐? 이제 작용에 대한 이태를 배울 건데, 간혹 가다가 이건 지금 상호작용인 거니 작용인 거니 라고 판단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상호작용에는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생물과 생물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니까, 생물과 생물끼리 여러 예시들이 있을 수 있겠지. 생물과 생물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거니까 어떤 거 있을 수 있을까? 상호작용에. 예. 굳이 명칭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자면, 포식과 피식도 상호작용이야. 뭐 일부러 그러고 먹히고 싶어서 먹힌 건 아니겠지만, 생태계 어떤 유지를 위해서 먹는 놈이 있다면 먹힌 놈이 있어야 되는 형태가 되겠지. 그래서 포식과 피식도 생물들끼리에서의 나름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이죠. 포식은 먹는 놈, 상위 영역단계 생물. 피식은 먹히는 놈, 하위 영역단계. 오케이? 포식과 피식도 상호작용 하나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 공생도 있고요. 기생도 있겠죠. 그죠? 생체 내에서 생물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니까. 그죠? 기생은 A라는 생물종이 있고 B라는 생물종이 있어. 예를 들어서 나야. 내 뱃속에 기생충이 기생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그 기생충은 아주 손쉽게 내 유기물을 뺏어 먹자. 그죠? 그리고 나는 걔로부터 유기물을 뺏기니까 살이 빠지겠지. 라면 좋겠지만 그 살 빠지는 거랑 상관없는 것 같아. 아무튼 그 기생충이 나의 유기물을 뺏어 먹고 자라는 형태들이다 라고 한다면, 한쪽은 이익을 받지만 한쪽은 완전 손해 라고 하는 관계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관계야. 기생의 관계는. 그렇지만 생물끼리의 상호작용이야. 책에는 이게 안 나와 있어. 내가 이따가 쓸 수 있는 시간을 줄게요. 책에는 이게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저는 121쪽 아랫부분 설명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익과 손해 관계로 될 수 있고요. 공생은 두 종류의 공생이 있어요. 상리공생이 있고 편리공생, 편해공생,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상리공생과 편리공생 두 종류가 있어요. 상리공생은 너도 윈, 나도 윈, 윈윈 관계야. 오케이? 내가 널 이렇게 도와줄게, 너도 날 이렇게 도와줘. 서로 조력 관계에 해당하는 이그젠플, 예시들을 몇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상리공생이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 얘도 좋고 나도 좋고, 노이 좋고 매부 좋고 막 이런 거. 닥터피쉬. 닥터피쉬와 같이 나쁘지 않네요. 그죠? 그 예시에 채택될 일은 별로 없긴 한데요. 혹시라도 서술형 모르겠어. 서술형 채점할 때 그 학교 쌤이 맞게 해줄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 터지게 먹죠. 각질이 많은 사람 거에 각질 발이 들어간다면 각질 제거. 그래. 근데 자연에서 쉽게 일어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이제 이런 그지 닥터피쉬 샵 같은 경우는 그죠? 굳이 약물을 따로 주진 않아도 되니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자연의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리공생에서는 여러분 이제 추후에 끝으로 갈수록 질소 순환이라고 하는 걸 배워지게 될 거거든. 이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울 건데, 질소 고정 박테리아가 있어. 그리고 콩 식물이 있어. 콩, 땅콩, 완두콩, 이런 콩가식물. 그 콩가식물의 뿌리에 엄청나게 혹처럼 막 이렇게 암이 생긴 것처럼 막 덕지덕지 이렇게 크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 턱 덕지 붙어 있는 게 얘네들의 생육에 더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없는 것보다, 이게 없는 콩가식물보다 이게 발달되는 콩가식물이 정말 작황이 너무 좋아. 왜 좋는지 봤더니 이 토양 자체에는 질소가 부족되어 있어. 우리 보통 질소 비료를 먼저 주고 밭을 키워내거든. 밭작물을 키워내거든. 질소 비료나 화학 비료를 먼저 막 이렇게 한번 다 땅을 갈아푼 다음에,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이제 씨를 뿌려가지고 감자도 재배하고 막 옥수수도 재배하고. 그런데 이 토양이 질소가 부족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요게 있으면 식물이 정말 잘 자라. 요걸 우리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해요. 뿌리옥 박테리아가 세균들인데 여기에 이제 같이 공생하는 거야. 그래서 이 뿌리옥 박테리아는 누구를? 대기 중에 있었던 질소 N2를 이 식물에게 뿌리옥 박테리아가 암모늄 이온의 형태로 공급을 해줘. 식물한테. 그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하는 식물만,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하는 그 박테리아만
공기 중에 있었던 N2라고 하는 질소를 바로 암모늄 이온으로 바꿔줄 수 있는 효소를 얘가 가지고 있어. 우리 박테리아만. 근데 식물은 얘를 바꿀 수 있는 효소가 없어. 자, 우리 대기 중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기체가 누구야? 질소 아니야, 질소? 질소가 제일 많지. 근데 질소는, 자, 우리 여러분 공유결합을 배웠을 거야. 질소 원자 2개가 몇 개의 결합을 형성하고 있어? 질소 원자 번호 몇 번이야? 슈헬립의 7번이지? 원자 번호 7번이야. 그래서 질소 원자는 원자 번호 7번으로 양성자도 7개, 전자도 총 7개. 근데 그 전자 7개가 안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 있으며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당연히 5개가 있지. 이렇게. 그지? 5개가 있는데 옥텟 규칙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옥텟 규칙은 두 번째 껍질부터 8개의 전자, 또 세 번째 kop질도 8개의 전자가 차여 있어야 안정된 전자겠지. 근데 옥텟 규칙을 만족되어야 안정된 상태인데 그렇지 않은데 주변에 있는 질소랑 이 질소 원자 원래 혼자가 가진 얘네들끼리를 너가 이제 이렇게 5개 있었잖아. 그죠? 또 다른 질소 거가 요렇게 와서 서로 야 니캉네캉 전자쌍을 꾸미면서 갖다 쓰잖아. 그지? 마치 하나인 것처럼 너가 내 거 써, 너도 내 거 써.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한 거야. 이걸 표현하자면 N 원자 2개 사이에서 3개의 공유결합이 형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3개나 되는 공유결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질소 원자의 이 결합을 끊어내기가 쉽지 않아. 공유결합선이 하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에너지가 들어가서 이 전자를 끊어내서 원자들을 다시 재배치해서 화학적으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근데 3개나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화학적으로 안정된 상태야. 질소 원자 2개가 결합된 N2 상태. 오케이? 근데 그러려면 어떤 특정 효소랄지 또는 얘를 이용해서 뭔가 특정 암모늄 이온을 만들어내려면 우리가 이제 질소 그 비료 공장에서 적정한 고온과 고압 그리고 특정 효소 몇 번에 어떻게 해서 라고 하는 걸 알아냈기 때문에 질소 비료가 많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 그것까지는 자연의 천혜의 자연에서는 이 뿌리오박테리아가 어떤 특정 효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내는데 이제 공생을 하게 된 거지.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야 토양 속에 질소가 되게 부족된 환경인데 야 니캉네캉 내가 그지? 광합성해서 나는 너에게 유기물을 줄게. 너 굶어 죽지 않도록. 그지? 그래서 박테리아는 이 식물로부터 유기물을 공급받아. 굶어 죽지 않을 만큼. 그죠? 오케이? 오케이? 근데 얘는 이제 식물에게 암모늄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죠? 오케이? 그래서 질소구정 박테리아, 뿌리오박테리아와 콩가식물은 서로 윈윈 관계. 도 있고요. 아까 용이가 말한 것처럼 뭐 있어? 말미잘. 말미잘하고 거기에 숨어 사는 흰동가리라고 하는 물고기. 흰동가리가 거기 가요. 그러면 말미잘 입장에서 밥이 왔다. 부패가 자연적으로 들어왔다. 라고 보는 거예요. 흰동가리의 주변에 불에 막 끼어있는 여러 동물성 플랑크톤이랄지 이런 것들을 말미잘은 먹고, 흰동가리는 걔보다 좀 더 큰 천적의 물고기한테 먹힐 수 있는 거액에 비해서 은신처를 제공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윈윈 관계 상리공생에 흰동가리랑 말미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미잘과 흰동가리. 예시가 딱 나왔을 때 선택하실 수 있는 정도는 되셔야 됩니다. 푸시카 피식은 여러 개 있겠죠. 먹고 먹히는 관계에서 문신토끼랑 이렇게 시라소니처럼 좀 고양이가 큰 아이가 눈신토끼 토끼 종류를 먹는 그런 먹잇감을 하는 것도 그렇고. 상리공생 설명했어요. 서로 윈윈 받는 거. 근데 편리공생은 얘는 한쪽만 이득이 있는 거고 한쪽은 내용 무, 이득도 손해도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는 거, 기생은 한쪽은 이득이 확실하고 한쪽은 손해가 확실해요. 네, 빼뜨려 먹는 거니까 기생은. 근데 편리공생은 내용 무야. 아무것도 뭐가 없어.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고 그냥 0이야. 제로가. 근데 한쪽은 무조건 이득을 봐. 이런 편리공생의 관계가 있긴 있어. 뭐 있을까? 어떤 거 있을까? 한쪽은 이득을 받아. 근데 한쪽은 원래 그냥 그 상태. 이득도 손해도 아니고. 맞아. 빨판상어랑 바닷거북이. 바닷거북이는 자 그냥 지갈 길 갑니다. 근데 이제 빨판상어는 지느러미가 좀 빈약해서 이제 헤엄치기가 조금 그래서 먼 길을 가야 될 때 빨판 약간 낙지 흡착판 그 뻘 알죠? 낙지를 왜 먹는지 알죠?
낙지 그렇게 약간 그 마치 얘가 뭐라 그러지? 약간 이렇게 탈부착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낙지를 먹으면 우리 몸에 이물질을 뭐 없앤다라고 해서 막 그 먹잖아요. 보양식으로 많이 먹긴 하는데 외국인 애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낙지 먹는 거 보고 기겁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잠깐 기다리고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빨판상어랑 그 바닷거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편리공생. 바닷거북이 등에 바닷거북이 같냐? 오씨, 잘 그린 것 같다. 생각보다 잘 그린 것 같은데? 여기 빨판상어가 나만 지금 이거 봤는데 머리 어지럽겠다. 아무튼 이렇게 붙어가지고 가는 거죠. 흡착판을 가지고 해가지고 얘가 갈 때는 거의 반대를 보고 있어서 어지러울 것 같긴 한데 대충 그릴게. 아무튼 이렇게. 그래서 바닷거북이 갈 때 같이 타고 가다가 지는 알아서 흡착판을 제거하고 내려들어. 그래서 얘는 이득을 봐. 얘는 이득도 손해도 아닌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또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뭔가 되게 막 복잡해 보이지만은 다 설명이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이고 여기. 그래서 그림 그려둘 필요는 없고 여러분 책에 지금 상호작용의 예시에 해당하는 포식과 피식, 공생, 기생 요 정도까지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 적을게요. 이거까지 적으세요. 빨판상어. 그래서 121쪽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좀 설명을 드렸어요. 122쪽에 비어있는 공간, 뭐 상호작용, 왼쪽에 빈 공간에다가 좀 기재할 것들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용 중에서 빛의 세기에서 생물이 어떻게 적응이 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리뷰 조금 해드릴까 합니다. 123쪽을 보면 빛도 빛의 세기가 있고 빛의 파장이 있거든. 빛의 세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 보상점하고 광파점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조금 더 챙겨서 설명해 드릴 거고 오늘은 간단하게 얼마 안 남아서 시간이 빛의 세기에 대한 생물의 적응으로 무엇이 있냐? 양엽과 음엽이 있어. 혹시 이제 시골이나 아니면 집에 어머님이 깻잎 키우시는 분, 아파트에서 깻잎 키우기 쉽지 않은데 깻잎을 따봤다. 뭐 촌집 같은 데 가가지고 시골집 같은 데 깻잎을 따봤다. 깻잎을 그럼 오빠는 위쪽을 따봤습니까? 아래쪽을 따봤습니까? 오늘 아주 좋아요. 수업이 아주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용이 덕분에. 자, 위쪽에 있는 잎을 따봤어요? 아래쪽에 잎을 따봤어요? 깻잎 딸 때 그냥 위에 따봤어요. 이런 나쁜 놈. 자, 위에는 이제 막 여린 잎도 면적도 넓다는 잎을 위에가 손이 더 쉽게 간다고 위에 잎을 닦구만. 자, 관찰을 짠 해보시면 위에 있는 잎들은요. 제가 앞에 시간에 또 얘기했는데 위에 있는 잎들은 얼굴이 쬐까네요. 얼굴이 쬐까네요. 우리 준혁이처럼 얼굴이 쬐까내서 입이 좁아요. 입이 좁고 입 면적이 좁습니다. 근데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관찰 좀 잘해보면요.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마치 쌈 싸먹기 딱 좋게, 그죠? 표면적이 넓어요. 우리 용이 얼굴처럼. 근데 넓다, 넓어요. 딱 싸먹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싸먹으려면 당연히 아래쪽에 입을 따가지고 쌈을 싸먹어야 쌈 싸먹을만 하겠잖아. 그지? 근데 식물이 이럴 수도 있는데, 봐봐. 선생님, 여긴 지금 이렇게 면적이 넓잖아요. 용이 얼굴처럼. 그래서 면적이 넓으니까 굉장히 햇빛을 많이 받을 거고, 그럴 거면 식물이 좋은 공장의 역할을 수행하게끔 하기 위해서 햇빛을 아싸리 많이 받는 특별하게 저 위쪽이 입이 넓은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햇빛을 많이 받게. 그죠? 이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요런 구조를 취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런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게 이게 생존에 더 유리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진화를 한 거죠. 우린 진화의 산물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얘가 이렇게 입이 용이 얼굴처럼 고준이 얼굴처럼 넓어버리면 아니 근데 너 얼굴 많이 작아졌더라. 옛날 작년 거 사진 찍어진 거 보니까 많이 사람됐어. 거기도 많이 사람되고 있어. 얼굴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데 이제 굳이 비율하자면 어쩔 수 없이 용이랑 준이 얼굴 한 거고요. 이렇게 쓰면 또 박제가 되고 있잖아. 자, 지워야지. 자, 이렇게 이면적이 넓은 것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어때요? 얘가 자연스럽게 아래쪽에도 공장들의 잎들이 존재할 건데 얘가 파라솔 역할을 해줘. 그러니까 스스로 셀프로 전체 공장이 진행이 되지 못하도록 빛을 차단해줘 버리죠. 여기 위에만 너무 몰빵하는 형태가 돼버리지.
그래서 요것보다는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냐면 위쪽의 잎은 아싸리 햇빛을 겁나 뒤지게 많이 받았을 때 햇빛이 많이 제공됐었을 때 공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엽록체를 많이 가지고 있도록 이 단면을 내가 조금 극단적으로 그림을 그려볼게. 이렇게 단면을 잘랐다라고 하면 표피세포들은 원래 엽록체를 안 갖고 있어요. 한 층의 얇은 세포층 무대에 잘 엽록체가 원래 없습니다. 근데 광합성을 엄청 잘할 수 있게끔 해주는 식물의 조직이 있는데 그게 세로로 세워져 있어요. 울타리 조직으로 이런 엽록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울타리 조직 세포들이 한 층만 있는 게 아니라 두 층만 있는 게 아니라 세 층, 이렇게 겁나 뒤지게 빽빽히 울타리 조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세포들이 막 모여 있는 거야. 이렇게 모여서 엄청 모여서 햇빛을 받았을 때 아싸리 광합성을 엄청 많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울타리 조직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약간 180도 각도로 누워있는 얘네들은 해면 조직인데 얘네들도 엽록체를 갖고 있긴 있어. 근데 광합성을 아주 잘 진행시키지는 않는 편이긴 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울타리 조직이 빼곡히 발달되어 있고 해면 조직이 약간 엉성한. 그래서 극단적으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이 면적이 두꺼운 상태의 양엽이 최상단에 있더라. 오케이? 양엽이 위쪽에 존재하더라. 그러면 아래쪽에 잎은 왜 없느냐? 위에 있는 잎들이 이렇게 두껍게, 그지? 울타리 조직이 많이 발달된 상태들로 이렇게 있다가 어찌됐든 위에서 내려다보면 잎 차례가 돌려져나. 이렇게 잎이 났잖아요? 그럼 아랫열, 두 번째 열은 이렇게 돌려놔요. 또 세 번째 열은 또 이렇게 약간 30도씩 돌려놔. 마치 내가 춤을 추는 것 마냥 이렇게 표현하긴 하지만 계속 위에서 내려보면 약간씩 돌려놔. 최대한 셀프 스스로 그늘을 만들지 못하죠. 되죠? 오케이? 그렇다 하더라도 잎이 많으면 무성하게 그늘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짝 바람에 의해서 흔들렸을 때 조금이라도 더 빛을, 약한 빛이지만 빛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광합성 하도록 아래쪽에 있는 잎은 음엽으로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엽은 어떤 식이냐? 마찬가지로 면적이 넓어요. 구준이랑 용이 얼굴처럼 면적이 넓고 대신에 어찌됐든 광합성을 잘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야. 위에 비해서 빛이 최소화되어 있을 거니까. 빛이 세진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보너스라고 보시면 돼. 약간 표피세포들이 이렇게 있고 울타리 조직이 아닌 해면 조직, 약간 누워서 존재하는 얘네들이 엉성하게 배열되어 있어서 광합성을 많이 하게 하는 울타리 조직은 잘 발달되어 있지는 않는 편이긴 해. 되죠? 그래서 입이 두껍고 면적이 좁은 게 양엽. 두껍고 좁은 그게 양엽. 위쪽에 있는 상층부의 입. 그죠? 전체 공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반대로 아래쪽에 입이 넓고 그지? 얇은 거. 그래서 대신에 뭐만? 해면 조직만 발달된 거. 그게 음엽. 아래쪽에. 그리고 입차례도 돌려서 나더라. 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다음 시간엔 빛의 세기와 빛의 파장 부분 살짝 더 해드릴게요. 숙제 있어요. 잠깐만. 숙제는 자 약간 오늘 설명했던 거에서 빛의 파장은 좀 빠져있긴 한데 그래도 할 수 있다면 128쪽 5문제만. 아직 온도랑 뭐 디테일한 설명을 덜 했기 때문에 128쪽 5문제까지만 한번 해갖고 오세요. 128쪽